이제 2차 할게요. 기다리지 않는 이런 특성이 데이비드 엘킨드는 이제 사회 전체의 원인을 들었잖아요. 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뭐 미디어, 뭐 신기술 등등 다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죠. 뭐 현대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특정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미디어, 신기술 이런 식으로보다는 뭔가 책임 있는 초점을 두면서 그런 사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 내지는 어떤 집단 같은 거죠. 저는 주로 계급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계급으로 하는데 최근에 본 책들을 보니까 그 세대 불평등이란 책이 하나 있었고 이철승이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젊은 학자 같은 게 중산층 세습 중산층 얘기 있고, 그 다음에 그건 둘 다 우리나라 사회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대 80대 사회 리브스 미국의 경우 쓴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우어 퀴즈는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이건 정치학자인데 이걸 썼어요. 이거 쓴 사람을 보면서 최근의 현대의 그런 쫓기는 분위기를 그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걸 가장 크게 활용을 하거나 그걸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중상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상층은 보통 15% 정도, 우리나라 10%에서 15%, 12%, 15%. 교수라든가 이제 대기업의 임원진들, 관공서, 군인으로 말하면 대령 이상 정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관공서에도 임원들 이런 사람들을 중상층으로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세대 불평등 얘기할 때 그 우리나라 그 486 그 세대가 486인가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영삼, 김대중이 40대 기수론이라고 할 때 40대부터 올라와서 권력이나 잡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기업과 그러니까 정치가 잡으면서 시민단체나 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그쪽 또래들이 다 그 지도층으로 올라간 거죠. 정치와 같이 맞물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잡는데 그게 상당히 길어가지고 그 세대가 그 윗세대는 밀어냈고 밑에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세대 논쟁을 좀 일으켰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다음에 젊은 사람 같은데 학자가 쓴 거는 그게 세습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 중상층이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가 지금 중상층으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부와 권력을 자식한테도 확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까지 포함해서 주로 교육을 매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교육은 예전에 유대인 얘기할 때처럼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이제 나름대로 할 때 가장 큰 게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빨리 한 200년 전부터 주로 교육을 통해서 해서 유대인들이 그 인구수에 비해서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알려진 사람들이. 교수나 의사들이 많죠. 웬만한 의사들 뭐 뛰어난 사람들 유대인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유명한 뭐 마르크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얼핏 보면 유대인 출신이라고 많은 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유대사의 문화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상층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큰 흐름 같은 걸로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점점 퍼졌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세대 내지는 지금의 중상층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 책 쓴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우리나라 현상처럼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잘못이다. 그거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일 정도로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가 미국으로 말하면 한 80년대쯤부터 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거거든. 중간층 내에서 중상층과 그 나머지 층의 격차가 확 벌어진 거. 점점 크게 벌어져요. 가위 형태로 벌어졌다고 하면서 벌어지는 거거든. 그게 한 70년, 80년부터 와서 지금 크게 벌어지는 거 같고 그렇게 벌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잘못하면 자기 자식이 자기 같은 위치에 안 있으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어서 더 심하게 해서 우리는 미국으로 보면 상당히 약한 거예요. 미국은 더 심한 게 대학교도 보면 동문 우대제가 있어요. 부모가 그 대학교 나오면 점수를 더 줘. 아주 황당한 거죠. 그죠? 영국은 없앴대요. 언제 한 80년대 건데 중반쯤에 없앴는데 20세기 중반쯤에 없앴는데 캠브리지 옥스퍼드 다 없앴는데 미국은 계속 붙들고 있어요. 하버드니 뭐니. 또 하나 웃기는 건 인턴제가 있는데 우리도 있죠, 인턴제. 근데 거기 인턴제는 무급이래요, 무급. 그럼 부모가 돈 있는 사람 뺏게는 인턴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직장에서 사원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인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자기들끼리 이렇게 세습되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점점 중상층하고 나머지 층들이 벌어지면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그 떨어지는 거를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약간 편법 내지는 제도를 바꿔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아까 말한 그 쫓기는 아이들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 경쟁 그런 걸 더 심하게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인은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가장 활용을 하면서 격차를 벌려놓은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안 중에 하나가 이러저래서 하여튼 그렇게 격차 줄이는 거를 제도적으로 막으면 중상층 부모들이 그렇게 난리를 안 필 거다. 좀 떨어져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자기 자식한테 편법을 써서라도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약간 이거를 제도적으로 줄여놓으면 그렇게 편법까지 써가면서 너무 부족한 애들을 강제로 끌어올리고 그런 걸 안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 참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성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진보 좌파라고 해서 욕먹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 격차가 적을 때 중상층 같은 소위 말해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부르디유의 말로 보면 비판 세력이거든요. 넓은 의미의 지배층의 비판 세력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부에서 차이가 안 나니까 위의 상층을 비판하면서 사회를 좀 이렇게 균형 잡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비판하기보다는 이게 그쪽 따먹고 자기네가 밑에 층하고 구별하는 거에 더 초점을 두는 적어도 지금 1세대 성격이라서 아마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자식들이 부모 덕으로 당연하게 중상층에 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제 자기 반성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중상층은 지금 1세대로 그렇게 만들어냈고 그거를 했기 때문에 별로 반성하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책들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기가 50년대나 60년대에는 자기 동네에 부자건 가난하건 차이도 안 나지만 가난한 아이들도 다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상층으로 올라왔다. 그때는 사회가 계층 이동도 활발하고 뭔가 나름대로 노력하면 도와준 사람도 많고 좋아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 그러는 건데 미국의 50년대는 어마어마한 시대죠. 2차 대전 지나서 세계 경제를 50%에서 70%까지 먹을 때라서 여유가 있을 때니까. 사실 유럽의 복지도 식민지의 부를 갖고서 복지를 누린 거라서 참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중상층을 이렇게 벌려놓은 거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급속히 되면서 그 과실을 거의 상층이 독점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때 성장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부모들이 대학교 안 나와도 우리는 대학교 나오면서 이러저러한 상당수들이 중상층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개개인들이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자체가 선진국 비슷하게 진입하면서 국가 자체 부가 커지면서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계급의식이 너무 차별의식이 심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더 크게 봤을 때 주변에 주어진 환경, 특히 성장하는 경우에 그런 계층 이동뿐만 아니라 그런 여지들이 많은 것이고, 지금 우리도 상당히 굳어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부가 많이 정체돼 있고 외부의 경쟁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욕하거나 뭐 그들이 독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옛날엔 자유로운데 지금은 왜 경직돼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그 자유롭고 경직의 상당수는 그 사회를 둘러싼 그 전체 사회의 영향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기네가 얼마큼 위치가 어떠냐 얘기지. 주변 세계 전체에서 자기네가 위치가 어떠냐, 또는 그것이 얼마큼 성장하고 있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지금 뭐라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 봐요. 이 사람들은 물론 미국이라서 대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는 건 대안은 가장 둘 다 1번이 뭐냐면 그 청소년 임신을 줄이자 이런 거예요. 미국은 특히 그래. 청소년 임신 때문에 그냥 몰락하는 거거든. 그 아이를 가지면 학교 중단해야 되고 먹고 이런 것 때문에 몰락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인턴 같은 거 유급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우리와 자녀성 떨어진 그런 얘기도 있는데, 좀 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그 국가 정책을 다루는 것들이어서 되게 거시적으로 보죠. 그렇죠? 국가 정책이라서. 개인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거든. 저 같은 경우 개인은 이런 형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한 중간층 정도는 되죠. 중간층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 죽어라 가르치는 거에 뭔지 몰라도 그런 중상층이 주도하는 형태의 뭔가 잘못하면 하층으로 밀려날지도 몰라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애들을 세상이 그런 거죠. 세상이 녹록치 않아. 세상이 정말 거칠어. 이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몰아치는 게 지금 그런 격차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는 그 차이를 줄이고 격차를 줄이고 이동을 많이 만드는 건 국가적 차원이고, 개인적인 차원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전 그거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이런 측들이 상당수는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해주고 거의 국가 단위로 해요. 실제로 그래야지만 되니까. 여러분 그 자문위원 같은 걸로 대통령 자문 뭐 이 정도로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무슨 연구원 이러니까 다 그렇게 보죠. 연구원들은 다 국가에서부터 프로젝트 리머니 받으니까 국가 정책에 도움되는 형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상당수 우리나라 책들이 지금 책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수는 국가적인 시각으로 다 접근을 해서, 우리는 이런 책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알더라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건 또 다른 얘기 같아 항상. 그래서 전 최근에 와서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고방식 또는 작은 단위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책으로는 잘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다르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 얘기부터 일단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특히 모든 사람들이 다 급하게 빨리빨리 해서 뭔가 빨리 성과를 얻거나 뭔가 하나의 전공을 찾거나 뭔가 동기부여하거나 해서 빨리 사회에서 안정돼서, 중상층은 아니어도 뭔가 그래도 안정된 직업 내지는 안정된 뭐 나름대로 하게끔 빨리 부모가 자리 잡게 해주고 싶은 그런 거가, 국가 단위에서 이런 거 말고 개인 단위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서, 저는 그거를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리는 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불확실한가,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이 여간에서 한두 번 좌절이나 아니면 실패를 겪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전제를 좀 갖고 있고요. 그게 좀 많이 달라요. 그런 거를 전제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만큼 자기가
예상한 대로 내 주변이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사회 유연성뿐만 아니라 내가 최근에 본 거로는 거꾸로 전공이나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늦게 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영국이 지역이 크게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가 전공을 미리 정한대요. 고등학교 때 정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한 군데는 대학교 가서 2년 후에 전공을 정한대. 근데 전공을 정하면 빨리 그 사회 나와서 급여가 조금 높을 수 있는데 이쪽보다 훨씬 더 전공을 많이 바꾼대. 그래서 자기 직업이 전공과 다른 거를 택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대.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빨리 했으니까. 그리고 늦게 정한 쪽은 더 전공을 늦게 하니까 오래 있는데 그 월급 차이는 그건 우리나라 또 다를 거예요. 거기는 금방 따라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골프 선수 그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릴 때 빨리 애한테 딱 많은 걸 정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저 사람 말로는 그런 거예요. 그 환경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이 지금 이기는 게 체스나 바둑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료는 실패했다 그러더라고. 왓슨인가 뭐가 실패했는데 그거는 이미 규칙이나 뭐가 정해진 형태, 이미 환경이 딱 고정된 형태, 체스나 바둑이나 목표는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상당히 위험한 거긴 한데 전쟁 같으면 이기는 거라서 그건 인공지능이 아주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교육으로만 따져도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거는 제가 옛날에 했듯이 영재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떨어진 애들하고 인공지능이 어디에 활용될 거냐 그러면 위하고 아래예요. 보통 사람들은 안 돼. 안 된 이유는 간단해요. 엄마들의 목표가 끊임없이 바뀌어. 끊임없이 바뀌는 거는 저희 말 큰 틀의 전략이 바뀌는다 그러면 인공지능 이런 건 어떤 정해진 목표, 정해진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잖아. 중간층이 제일 많이 바뀌고 맨 꼭대기나 맨 하는 비교적 정해진 게 있지. 틀리더라도. 그런 것처럼 골프 같은 것들은 상당히 정해진 형태라는 거야. 정해진 형태에서는 미리 준비해서 빨리 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정해지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 예를 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우주 나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를테면 소방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해진 거에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거나 뭐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패턴 인식을 잘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체스 둔 사람은 체스판이 싹 지나가도 순간 한 3초, 1초만 봐도 탁 기억을 한다는 거지,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패턴 인식해서 이를테면 유명하지 않은 아마추어들이 보는 체스를 읽어내라 그러면 못 읽어내는 데잖아. 그거는 전형적인 패턴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패턴이 이를테면 소방관 같은 경우도 그런 패턴들이 좀 있대. 그럴 때 늘상 자기가 접하는 거를 하면 뭐 고층 건물 이러면 늘상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판자촌 이러면 그 대응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많대요.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운 좋게 그런 정해진 아주 규정된 거, 정해진 거 공무원들이 많이 그럴 거라 생각을 하지만 난 공무원들 달라진다고 보는데 그런 형태라면 미리 준비한 것이 비교적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저 사람이 대표적으로 든 거는 타이거 우즈하고 그 테니스 선수 페더러 있죠. 그리고 그 사람만 테니스만 해도 골프에 비해 훨씬 더 불확실하대요. 표면 불확실하고 일단 상대가 있으니까 그래. 상대가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은 상당히 늦게 시작을 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어릴 때부터 하는 거는 뛰어난 것보다 그 패턴을 인식해서 빨리 하는 것뿐인데 그 패턴이 적용 안 되는 다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많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그러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운 좋게 그런 상황에 모여 있고 일단 뭐 바둑이니 체스니 그런 일을 하고 어릴 때 그렇게 키웠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미리 준비해서 그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뭔가 성과를 낸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졌을 때 거의 더 떨어지는 형태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기업처럼 해서 뭐 운으로 약간 운도 있지만 그래서 누가 하나를 이렇게 확 끌어올리는 거라면 어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패를 막는다는 쪽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패턴 인식한 형태로 어릴 때부터 어느 하나에 몰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전략일 것 같아. 그게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하지 않겠느냐. 예측 불가능한 걸까? 또 하나는 그 패턴 인식은 인공지능이 잘해요. 당연히. 그러면 많은 경우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건 또 밀려날 수도 있으니까. 요즘 그래서 그 테스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대. 로봇하고 사람하고 같이 프리 대회가 있대. 그래서 로봇만 해도 되고 사람은 같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랑 로봇을 같이 해가지고 사람이 전략을 짜고 전술을 로봇에 맡긴 식으로 할 때가 가장 잘한대. 그때 그런 사람들은 체스 프로들이 아니라 아마추어도 전략 짜는 건 별개라서 전략 짜고 많은 경우를 로봇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옛날에 체스 잘 두는 사람들은 지금 로봇 하는 것처럼 그 패턴을 많이 익힌 거잖아. 패턴을 맡기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전략이니 이런 거가 살아남을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뭐 이렇게 운동이나 어떤 레크레이션 이런 쪽이나 몇 개 특정 분야에서는 패턴으로 나름대로 뭐 사람이 하는 건 여전히 신기하니까 잘하는 건 그러긴 하겠지만 많은 영역은 아닐 거다. 저는 오히려 늦게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전공을 빨리 찾지 말고 계속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상당히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방향을 택하는 거가 쉬운 얘기가 아니고 아이도 여전히 이 사회 분위기 때문에 뭘 빨리 잡아야 되고 뭐 꿈을 가져야 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꿈 갖는 것부터가 좀 무슨 얘기죠. 우리 어른들도 뭐 꿈이 뭐냐고 할 때 뭘 하고 싶었는데도 애매한 상태로 어영부영 어른이 됐는데 얘한테 어릴 때부터 뭐 가지라 가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더 그럴 거다. 그게 사회가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패턴들은 상당수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역할이 그런 전략적인 걸로 맞는다고 할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조금 다른 얘기 같긴 하지만 전 기본소득 나오면서 점점 기본소득이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주긴 하지만 그거는 소비잖아. 소비. 돈만 주는 건 생산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어쩌면 그런 식으로 갈지도 몰라.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한테 돈 주고 그냥 써라. 최소한 먹고 살긴 해서 소비는 해야지. 돌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생산을 하는 거는 아까처럼 그런 전략적인 형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다 로봇이 할 테니까 그게 이미 큰 틀 만들고 그 다음 로봇이 일상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그럴 때 어쩌면 약간 차별 같은 의식 남보다 못 살아 이럴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뭔가 의미 있거나 뭔가 좀 의미 보람 뭐 애매하게 하여튼 뭐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식 세대는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일을 정말 뭐 우리 세대는 무슨 일을 해도 다 나름대로 자기가 의미 있는 거죠. 다 의미 있는데 우리 밑에 세대는 어쩌면 그렇게 거의 못 느낄지도 모르겠다. 일을 하더라도 아니면 일 자체가 상당히 너무 빨리 바뀌는 형태. 아까 우리 아들 얘기한 그 쿠팡도 보면 사람을 많이 뽑긴 하지만 수시로 공고가 올라오는 거는 그 일이 월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무지하게 힘든 거죠. 힘든 거. 어쩌면은 젊은 애들이 많이 바꾼다 그러긴 하지만 힘든 것보다는 의미를 못 줘서 그럴 거예요. 의미를 못 주니까 다른 일을 계속 찾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태반일 거라고. 위에서 계획 짜는 사람들 의미 있고 나머지는 거의 로봇이 할 수 없는 것 뿐이지 로봇이 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의미를 못 찾으니까 거의 뭐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겠냐. 남들은 다 월급이 적어서 그렇다고 그러게 하는데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
그죠? 뭐 물건 오고 팔고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 그 계획 짜고 이런 건 다 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애들이 최소한은 부모가 있으면 최소한은 뭐 특별하지 않으면 뭐 하층까지 떨어지겠어요. 좀 중상층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애들이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렇다면은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아니라면 약간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로 들어가야지, 중상층을 목표로 해서 남보다 더 잘 살아야지라고 들어가 버리면 여전히 골치 아플 거다. 물론 뭐 그 정도 안 되면 집이고 뭐고 참 힘든 건 맞는데 그건 큰 흐름에서 봐야죠. 우리나라도 보면 15% 중상층이 연봉이 한 1억 얼마쯤 되고요. 그 다음에 30%인가가 한 8천, 6천, 8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보고서 나는 연봉 기준으로 따지면 30%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그냥 감수해야지. 그걸 감수하고 그래도 의미 있는 건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계속 이러는 거.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운 좋으면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래 낫고, 안 그러면 약간 위험 부담을 안는, 운 좋으면 중상층으로 돈을 잘 버나 뭐 하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거꾸러지는 거. 근데 그때는 회복하기 참 어렵죠. 내가 대응을 패턴 인식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익숙한 환경에서 잘하는 걸로만 내가 쭉 성장, 20년, 30년 성장했는데 다른 환경에서 내가 적응 못할 때가 참 난감할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을 거야. 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럴 거라고 봐요. 서울대 애들도 상당수 A뿔 받는 애들이 교수가 강의한 거 녹음해가지고 써서 A뿔 받는데, 걔들이 주로 교사나 뭐 공무원이 된다 그러긴 하는데 그거 이겨낼까? 교사들이 점점 못 견뎌 하잖아요. 빨리 퇴직하려고 그러는 거죠. 상당수가 그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애들을 만나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점점 더 심해지겠지 뭐. 공무원들 뭐 안 그러겠어 뭐. 그러니까 좀 성공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뭔가 하강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의 남들처럼 이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쪽보다는, 그거는 약간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주를 좀 믿는 편이어서 돈 벌고 안 벌고 웬만큼은 사주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떻게 돈을 쓰느냐는 건 노력이잖아. 사주엔 그거 절대 안 나와요. 돈을 번다, 돈이 샌다, 곳간이 찼다, 곳간이 비었다는 얘기만 하지, 곳간이 어떻게 차느냐, 곳간이 어떻게 비냐, 돈이 어떻게 새냐는 얘기도 안 하거든. 근데 같은 경우는 돈이 샌다 그러면 열심히 벌어서 좋은 일을 써야지 자꾸. 그럼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겠지. 근데 돈도 안 써도 그 사람은 세게 돼 있어요. 뭔가 세거든요,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아무래도 버는데 뭐 이왕이면 좋은 일로 버는 게 낫지. 대체로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난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그 사주에서 얘기한 형태의 나한테 주어진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 인간적으로 노력할 게 뭐냐. 그 상당수가 이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쓸 거냐거든. 그런 쪽으로 좀 크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사주력이 좀 웃기긴 한데 그러네요. 자, 이제 그만하고 질문 받을게요. 이 책에 보면은 초반에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언급도 많고요. 저는 이제 성장, 여기 조급함, 쫓기다 이렇게 보면서 성장의 속도에 이제 집착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빨리 아이들이 어른의 인지에 당도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거는 어떤 생존 본능은 아닌가.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렇게 사회를 경험한 사회적 학습의 어떤 결과로 나오는 생존 본능도 아닌가. 생존 본능 아니에요. 옛날에 거기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빨리 익은 게 빨리 썩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닌 거예요. 빨리 자라는 것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빨리 자라는 것이 좋고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게 본능처럼 가는 것 뿐이지 옛날에 안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느리게 자라는 거가 지금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예전의 경우는 빨리 크거나 빨리 흉내를 냈을 때 뭐라 그랬죠. 어른들이 뭐라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 분위기다. 그래도 어릴 때 아홉 살에 장원급제를 하고 이러고 옛날에도 일찍 뭔가 어릴 때 뭔가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는 뭔가 특별하고 다르고 우리는 가지지 못한 걸 가졌다라는 뭔가 선망하고 이런 거에 그런 건 있죠. 근데 선망은 있어도 그거는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우리는 그냥 워낙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매체가 발달해 그런데 우리가 보는 상당수가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이런 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거 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 만나고 우리가 책으로 보는 건 다 너무 거한 사람들만 만나니까 참 이 불균형이 좀 있어요. 소위 말해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깨진 형태로 우리도 아직 국가 단위나 세계 단위로 생각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우리의 강하게 의미로 들어오고 우리 주변에서 고만고만하면서 조금 핫한 사람은 재미는 있어도 나한테 모델링이 되거나 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긴 한데 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공동체적 사고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두거나 아니면 별종으로 봐야 되고 우리 주변에서 조금 더 남한테 뭐 인기가 있거나 남한테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어울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자꾸 이렇게 캠프처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캠프처럼 가서 내 친구의 남편이나 그 사람들을 모델링 될 수 있게끔 우리 아이의 이렇게 맞춰주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작은 단위에서 서로가 모델링 되고 같이 어울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주변은 뭐 다 고만고만하고 지향하는 거는 이렇게 큰 사람들 이렇게 너무 위인은 아니어도 뭐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창의성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책을 보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노벨상 받은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00년 내에서 한 70명 정도를 걸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생활 태도나 습관 같은 걸 보고서 창의성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난 그거는 오히려 창의성이 아니라 좀 별종이지, 별종. 물론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모델이 되면은 곤란하다고 보는 건데 좀 그런 상황이 힘들어요. 책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그 기현상 초등학교 고학년이 예를 들자면 사피엔스를 본다 이러면 막 주변에서 와 이러거든요. 와 이러면 그렇죠. 사피엔스를 읽을 나이가 아닌 제가 생각했을 때 읽을 나이가 아닌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바라는 바는 또 여러 가지를 가리더라고요. 지금 어릴 때 그걸 읽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운 것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나중에 공부해야 되니까 어른 되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왜냐면 자기들이 더 이 책을 못 읽으니까 지금 어릴 때 그 미리 땡겨서 읽어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긴 하죠. 예. 있고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읽으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애들 거 실컷 읽었으면 싶은 생각으로 이제 좀 책을 접근하는데 큰 어른 책은 안 주는데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 뭐 주류가 그렇게 하는 거 어쩌겠어요, 뭐. 세상이 그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를테면 출판 문화부터 전체 문화가 빨리빨리 이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영재 발굴나부터가 그런 분위기고, 그거를 텔레비전이라고 하긴 하지만 교육부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그걸 제동을 못 거는 거죠. 그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시민단체 그런 쪽은 거의 못해. 참교육 이런 데가 그런 거는 거의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난 비판해야 된다고 보는데 영재 발굴내가 영향이 엄청 커요. 근데 못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거는 근데 그러더라도 여자 하더라도 주류가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주류 말고 비주류 소수 의견이 최소한의 그런 큰 단체들이 그걸 비판해야지 소수 의견이 여지가 있는데 비판을 안 해주니까 소수 의견이 흩어져 있으면서 아주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류는 어쩔 수 없어요. 주류는 국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학교는 기본적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우리 같이
심하게 하면 핀란드 이런 데가 비교적 평등한 거는 거기는 인구가 너무 적어요. 군대로 말하면 거긴 다 장교로 만들면 돼. 근데 우리는 인구가 많잖아. 우리 모두 장교로 만들면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린 장교도 있지만 쫄병도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장교가 너무 많으면 곤란해. 우리는 미군이 이런 거를 의존을 지도층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많은 아이들을 평등한 상태로 사회에다 내보내면 이거 대단한 혼란이에요. 지배계급 자기네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작은 나라가 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큰 전략은 어릴 때부터 차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큰 사람, 넌 대장, 너는 쫄병으로 나누는 거예요. 선차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사회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회가 굴러가게끔 하는 것은 큰 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핀란드 이런 나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작은 나라가 나름대로 인구가 적은 나라가 살 수 있는 건 전부 다 장교로 만들어야 돼요. 장교로. 그래서 거기는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창의성을 키울 수는 없어요. 국가 단위에서는. 더군다나 지배층이 욕심이 있어서 자기네 자녀들만 지배격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또 못 시켜. 우린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국가 단위 생각이고 우리 개개인은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지배계급의 목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려면 그런 창의적인 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류가 가는 거, 국가가 그렇게 하거나 학교가 그렇게 하거나 주류가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뭐 일단 가치나 목표부터 다른 거예요. 교육이 상당수 기업 마인드로 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업 마인드로 간다면 똑같아요. 투자를 10군데 해가지고 한 군데만 대박 나면 돼요. 나머지 다 망해도 상관이 없어. 교육에도 상당수 그런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이 겁먹은 우리 반에 20명, 학원이 대표적인데 학원이 10명 중에서 1명만 좋은 데 가면 돼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버리는 거지. 근데 거꾸로 버릴 수 없어요. 과제를 많이 줘가지고 스스로 탈락하게끔 만들지. 그런 틀을 만드는 거예요. 한 명이 살아남게끔 하는 거거든요. 학교는 그거보다 조금 낫겠지. 학교는 한 2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학교도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가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국가 단위고 지배층의 얘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따라가다가 아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작고 떨어지면 너무 피곤한데 그리고 올라간 어쩌건 간에 약간 돈 개념, 돈이나 권력만이니까 그렇지 말고 가치나 의미나 주변 사람 어울리는 거나 이런 거 하려면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은주 쌤 질문 하나 해보세요. 소리가 안 들리네? 또 소리 안 들려? 들려요? 이제 들려. 크게 얘기해. 진짜? 응. 안 들리나요? 들려요. 들려요. 잠깐 광고로 혹시라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면 그 수요일날 10시 그리고 토요일날은 지금 시간 안 정했는데 토요일날 한 10시 전후에서 스카이프로 열어서 이 영상으로 들은 사람부터 하거든요. 영상으로 들은 사람은 과제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현장에 들었으니까 과제는 안 내도 하여튼 뭔가 질문거리가 있다면 들어와가지고 질문하거나 하면 돼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할 거거든요. 어제도 한 명이랑 했네. 한 40분 했네. 그 제주도 사람 영상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과제 딱 내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생각했다가 의문 있으면 말로 하면 되니까요. 그건 광고고. 예. 또 질문 뭐 있으면 하세요. 예. 아까 조기에 뭔가를 많이 전문가로 미리부터 키우려고 하는 게 저는 두 가지 접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분야에 어릴 때부터 꿈을 정해서 실제로 그 분야의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키우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다양해지면서 어떤 내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자는 게 소장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뭔가를
학습을 하면서 그 전문가의 단계까지 가본 경험이 저는 그 다음에도 이 지식은 버리더라도 그 방법과 그 태도가 다음에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 경험을 위해서 어떤 거를 이렇게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반대로. 근데 그 두 개가 경계가 모호한데 저는 요즘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를 막 이걸 해서 뭐 변호사를 시켜야지 하고 이 분야를 키운다기보다는 요걸 해보는 경험을 위해서 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경험으로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성과물이나 결과물을 갖고서 그리고 결과물로 아이의 자신감이나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 곤란하고 경험이라면 상관없죠. 경험이라면 지금처럼 그냥 풀어넣어서 알아서 노는 거 하고 부모가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이번에 한 명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누가 운동을 잘한다는데 그 야구인가 뭘 잘한대요. 야구 잘하는데 걔를 아빠가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시킨대. 요번엔 골프를 시킨대요. 다 시켜보면서 하여튼 운동인지 아닌지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운동이란 점에서는 뭐 이러저러 하다가 얘가 야구 좋다고 해서 야구를 딱 고정시키기보단 다른 것도 해봐라. 너한테 가장 적합한 운동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다니는 건 좋아요. 그러면 제법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잠깐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괜찮죠. 그러니까 뭐 하나 갖고서 몰아주거나 성과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니는 건 좋은데 지금 많은 경우는 결과물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를 좀 적게 두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게 풀어주는 거랑 부모가 나름대로 여건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하게 하는 거, 비교적 높은 단계 경험하게 하는 거, 그거는 상층들의 많은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좋아요. 좋다고 봐요. 쉽지도 않은데 상당히 그 대신에 상층 같은 경우는 운동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격차가 벌어지는 걸 많이 하지. 이를테면 공부한 애한테 음악이나 이런 걸 상당히 높은 단계를 요구한다든가 그럴 때 어느 선이 올라가 버리면 두 개가 서로 보완을 하거든요. 공부하다 머리 아플 때 음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말한 대로 체육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상층의 상당수들은 다 뭐 미식축구나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선수처럼 대학교 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스트레스 풀고 강하게 집중이 어느 선 가면 이제 체력으로도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체력으로 아주 힘든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거를 뭐 공부만 쭉 줄줄이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세게 하고 뭐 체육도 세게 하고 이러면서 하죠. 근데 그거는 상당히 상층의 어떤 전략적인 형태의 틀에서 가능하고 보통은 쉽지는 않죠. 좀 어려운 거. 근데 그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풀어서 해볼 만은 해요. 공부 세게 시키면서 일정 정도는 이렇게 뭐 예능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지 탐험이라든가 이상한 것들 이렇게 확 보내면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애가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 꽤나. 근데 그걸 참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상당한 돈이나 주변에서 그걸 끌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상층 전략으로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 이를테면, 그렇게 하다가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렇게 하다가 이두저도 안 되면 외국에 확 보내버려요. 그럼 환경이 확 달라져서 애가 전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시작을 하지.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잘 안 돼가지고 자신감 넣거나 밀릴 때는 통째로 외국에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대안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죠. 그거 자체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하여튼 여력이 좀 있어야 돼, 부모들이. 돈 플러스 거기에 시간 투자할 부모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같이 중간층 정도는 좀 적합한 전략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질문 한 사람만 더 해보세요. 누구? 그 부모들이
학습 습관을 들이려고 뭐 대충 초등학교 초등학생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직 막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직 크게 성과를 내는 이런 것보다는 습관 들이는 걸 굉장히 좀 집착을 하거든요. 그쪽은 정말 이제 대놓고 말을 하죠. 내가 공부시킨 이유는 이걸 해서 이거 다 완수하라는 거라든지 1등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습관을 들여놔야지. 그렇죠. 습관. 예. 라는 좋죠. 좋은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부모는 좋게 말해서 습관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 또한 스트레스가 되죠. 난 힘들어하죠. 그 습관을 들이는 양이 사실 부모의 기준이 높은 거죠. 그렇죠. 예. 그 아이들은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진짜 몰입이 필요한 순간에 사고를 해야 될 때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라면 그 습관을 들이는 정도를 적정하게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습관이 중요하긴 한데 참 여기가 제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집에서도 10분씩 쉬는 거를 버릇들이는 게 상당히 좋아요.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런 거 쉬어야 돼. 중간에 쉬는 걸 잠깐 더 해야 되고 그거 그다음에 습관에서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단조로우면서 집중이나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쉬는 것도 그렇고 일주일 단위에서 어떤 변화를 좀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단계가 되기 위해서 몇 개월이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로 말하는 책을 몇 권 읽었거나 책을 어떻게 했거나 할 때마다 뭔가 이벤트처럼 뭔가 가서 습관이 뭐에 배는 거로 가장 좋은 건데 애들이 자기 의욕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의욕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몰래 계속 떨어지거든. 집중이 떨어지고 계속 타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끊어주는 것들이 계속 있어야 돼. 중간중간 끊어주는 거.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는 40분, 50분마다 10분씩 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단위에선 하루는 뭐 완전히 논다든가 뭐 뭘 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 몇 달 단위에서는 뭘 어느 정도 습관대로 꾸준히 했으면 뭘 이벤트로 뭘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걸 자꾸 자각하게 시켜야 될 거예요. 그걸 수동적으로 습관으로 가면 지금 학습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그냥 흉내만 낼 가능성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수학 문제를 그렇게 풀면서 이게 숫자 넣고 뭐 더하기 빼기 해갖고 기계적으로 푸는 거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막 이런 것 중에 상당수가 그 학교가 주목받지 않은 상태에 주목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신이 난 거야. 처음이라서 그런 거야, 처음. 그게 이쪽으로 말하면 실험 대상 같은